다 같이 부자 되는 그런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경제를 갖다가 공부해서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시니까 예. 책에도 뭐 결혼 얘기도 좀 나오던데 우리 아들 아니면 뭐 딸이 예. 어떤 사람과 좀 결혼해야 할까요? 예. 저자님 보셨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실은 예. 이제 옛날에는 좀 더 감정적인 게 굉장히 좀 예. 중요했던 것 같고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보통 이제 좀 경제적인 것도 예. 중요시 여긴다는 포인트가 있지만 어쨌든 이성이니까 예. 이 사랑하는 감정이 제일 뭐 기본이긴 하겠지만 결혼은 네. 흔히 생각할 때 네. 사랑의 서약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사랑의 결실을 맺는 사랑의 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저는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경제적 계약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돈 아들이 마음에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를 설득해 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네네. 얘기했듯이 우리 삶의 네네. 90%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 그렇죠. 돈에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결혼마저도 그래요. 결혼을 갖다 이렇게 파집혀 놓고 네, 보면은 파이점이요. 그 안에 사실은 그 성격 차이라는 게 아니라 네. 돈 차이 때문에 아.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어. 경우가 많아요. 음. 기본적인 부분은 사랑의 서약의 이제 첫째 부분인데 네네네. 그 이전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네. 경제적 계약이라는 부분들을 명심하고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갖다 선택할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작가님도 미혼이시잖아요. 아, 네, 미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얘기해 줘 보세요, 빨리. 미혼이니까. 예, 미혼이시니까 저는 이제 새 여자를 갖다가 새 여자. 예, 이상형으로 좀 아, 세 명은 예. 아니죠? 새 여자. 새 여자의 유형이라고 그렇죠. 부르거든요. 세 분의 큰일 유형, 날 뻔했네. 예, 세 분의 유형을 얘기해 드리는데 첫째 부분은 이제 복이 있는 여자. 복이 있는 여자. 예, 예. 둘째 부분은 지혜가 있는 여자. 셋째 부분은 맛을 아는 여자. 이렇게. 맛을 아는 여자. 네. 예, 예. 그래서 세 가지 사람의 형태를 갖다가 네. 배우자로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걸. 복과 이렇게. 지혜와 예. 지혜와 맛. 맛, 예. 복이라 하면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1970년대에 혹시 복부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이 복부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경제사에 어떤 사람이 가장 폄하됐다고 친다고 그러면 이 복부인인 것 같아요. 복부인이, 투기꾼이니, 그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쫑쫑하신 분이 막 욕심이 막 얼굴이 가득한 채 옆에 그 백 하나 들고 이렇게 와서 땅 다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이미지로 굳혀져 있는데 맞아. 저는 그 복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복이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네. 재테크의 고수.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의 고수. 그러니까 경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살 때 보면은 강 따라 산다고 그러고 길 따라 산다고 하잖아요. 이걸 요즘 유식한 말로 한다고 그러면 뭐 리버사이드, 로드사이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학벌도 낮으신 분인데 그때 그걸 알고서 길 따라 강 따라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투자해서 자기 재산을 갖다 불려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해야 돼요. 제 와이프가 약간 좀 그런 복부인 같은 스타일이에요. 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있는 집을 다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은 와이프예요. 아, 어떻게 보면 그 시드는 저자님이 네, 이제 열심히 벌어서 해주는데 하고 그걸 투자는 사모님께서. 와이프가 인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복부인 같은 네. 여자였죠. 우리 아들도 결혼한다 그러면 저희 아내같이 그렇게 복을 있는 여자, 그러니까 경제 감각이 있는 여자, 네, 좋네요. 이런 여자를 갖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근로소득을, 예. 아내는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투자소득을. 아, 완벽한데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약간 좀 허당 인기가 있어요. 좀 약간 낭만주의자라고 그러나? 사실 우리 와이프같이 그렇게 복 있는 여자, 경제 감각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네. 좀 잘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첫 번째 뭐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납득 갔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지혜 있는 여자잖아. 지혜 있는 여자. 예, 지혜. 혹시 인디언들 부족들 예전에 서부 영화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거기에 있는 무당들이 여자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특이하죠. 왜요? 다른 데들은 무당들이 대부분 다 남자잖아요. 근데 인디언들한테는 네. 무당이 여자잖아요. 왜 여자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지혜를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들은 과거 이제 시대를 보면 사실 초원을 다니면서 창 하나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그 빨리 죽겠네. 예,
사냥하고 이런 아니면 전쟁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오고 이런 데 역할들에 특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21세기는 그런 초원하고는 다른 세계잖아요. 네. 지금에 필요한 건 뭐예요? 네.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런 지혜들은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지혜가 많은 여자와 너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맛은요? 맛은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맛을 아는 여자들은 그 맛을 아기 때문에 맛있는 걸 갖다가 자기 신랑한테도 해줄 수 있고 그 맛을 안다는 자체는 인생의 의미들을 갖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맛있는 와인일 수도 있고 네. 음악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예. 즐길 수 있는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뭐 요즘 아직 가을이면 단풍이 지는 거 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는 것들이 이 맛의 감각하고 다 유사한 거여서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둘이 서로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성과 관련된 거고 네. 뒤에 세 번째는 좀 감성. 예, 감성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겠네요. 복 있는 여자, 네. 그다음에 지혜 있는 여자, 네. 그리고 맛을 아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갖춘 분이 저를 좋아해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반대편. 예. 여성분은 어떤 예. 남자를 좀 만나야 됩니까? 남자의 근원은 뭐라 하더라도 사실은 네. 밥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밥? 밥벌이를 잘할 수 있는 남자. 아, 그쵸. 예. 그리고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남자. 네. 그리고 밥값을 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해야지 네. 여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축약하면 예. 경제적인 사람이면서 군말 없는 남자. 예. 보통은 이제 그 여자들이 생각할 때 네. 육체적인 조건들이나 아니면 키, 어깨. 네, 어깨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육체적인 조건들은 사실은 네. 너무 경쟁자들이 많은 레드오션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밥값을 하고 그다음에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 밥벌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네. 사실은 그런 레드오션의 영역이 육체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뇌에 가까운 그러니까 마음에 가까운 뇌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저는 밥값 하는 남자, 그다음에 밥벌이를 하는 남자, 그리고 밥 잘 먹는 남자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했던 거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듣다 보니까 이 김 작가님과 얘기하다 김 작가님이 딱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형인 것 같은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들 제가 이상형이라고요? 저자님의? 아니 결혼해야 될 여자들의 이상형이 들을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밥벌이 잘하잖아요. 밥벌이. 밥벌이 잘하잖아요. 아, 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밥벌이 잘하고 있고 밥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네, 군말 없습니다. 네, 잘 드시고. 네네. 그리고 쓸 때 다 쓸 줄 알게 밥값 할 수 있게 세 번째 마음에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배려가 있던데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김 작가님,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청각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책에 보니까 돈 버는 눈이 뜨이는 4가지 공부법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데 네. 제가 공부했는데 3명의 스승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3명의 스승이 뭐였냐면요. 종이신문, 책, 그리고 자연이었어요.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종이신문은 신문이에요. 그것도 디지털 신문이 아니라 포털에 있는 신문이 아니라 종이신문을 저는 그렇죠. 선호를 해요. 네. 왜냐하면 종이신문은 포털에 있는 뉴스처럼 편집되어지고 자극적이 되어지는 신문, 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호를 해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그날그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신문을 읽으라고 저는 권해요. 네. 그래서 종이신문이 저의 스승이었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책인데 네. 저는 저만의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저는 앞 표지를 갖다가 필사를 해요. 그래서 앞 표지에서 기본적인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거의 한 50% 이상은 이해하게 그렇게 책을 읽어요. 만약에 김 작가님이 쓰신 럭키라는 책을 읽었다 그러면 왜 제목을 럭키라고 했을까? 그걸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그 표지에 보니까 클로버가 있대요. 네, 맞아요. 예. 이미지. 예. 클로버를 왜 이 클로버를 했을까? 그러면 럭키 행운과 이 클로버가 연결시키려고 했겠구나.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행운과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인생에 행운이 오는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직접 써요. 그래서 작가가 돼가지고 그 앞에 표지에서 이 안에 내용이 뭘까 한번 상상하면서 다 써놓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는 목차를 하나하나 또 필사를 해요. 목차까지 필사를 하면 한 70% 이상은 책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서문만 딱 읽게 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이해하고 나머지는 읽으면서 내 안에 새기는 역할들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에 대한 공부들이 명확하게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해서 읽으라는 걸 공부법을 제시해 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자연에 대한 이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한 네.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네. 이 경제를 공부하고 돈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을 갖다 저한테 제공해 주더라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계절이 순환하는 건 네. 우리 경기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호황, 불황, 혹한까지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도 똑같고요. 또 하나 중력의 법칙을 놓고 네. 보면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불을 쌓으려는 걸 높이 올리려는 거기 때문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견딜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 경제적인 근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연의 법칙에서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할 때 네. 신문을 종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매일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좀 지식적인 부분들, 좀 지혜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통합돼서 하는 것들은 책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이렇게 흡수된 걸 갖다가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게 단서를 얻어내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 번의 스승이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바라보라고 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경제 용어를 놓고도 네. 정확하게 그 말을 모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금리가 뭔가에 대해서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금리가 뭔지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금리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금리를 쉽게 표현한다면 돈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서 책을 읽게 되거나 신문을 읽게 되거나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경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부를 이뤄야 됐는데 예. 부를 이루는데 가장 좀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자님은? 제가 돈돈 하니까 네네. 돈돈 하니까 네.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한 가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내 눈에 웃음 만들자고 남의 눈에 눈물 만들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해요. 네. 저희 아들한테도. 사실 경매 같은데 이런데 네. 저는 참여를 안 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남의 눈에 눈물이 맺힌 돈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서 나의 부를 갖다가 이루는 거에 네. 좀 마음에서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런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경제를 갖다가 공부해서 네.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세대에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갖다가 사실은 꿈꾸는 거, 그 꿈꾸는 게 미래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돈을 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 그 버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성이 너무 더러워지지는 네. 말자라는 의미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썼던 것 중에 아들한테 돈 공부를 한다는 말을 쓰면서 아들의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바탕은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우리 아들 세대들, 그 미래 세대들이겠죠. 그 세대들이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심지어는 이제 그걸 바탕이 되고 있는 문화적인 구조까지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책을 쓸 때. 저자님 어떤 그 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돈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걸 갖다가 꽃피우게 만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발명품으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뭐 4대 발명품 얘기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종이, 나침판, 그다음에 화약, 그다음에 인쇄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총화되어 있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물론 종이 덕분에 지식이 사실은 기록되어져서 이 기록되어진 기록들이 후세에 연달될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그렇죠.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될 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지는 역할들을 해서 공간이 확장되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요. 화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물질 문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기본적인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약을 만들었고
인쇄술이 있어서 그 인쇄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확장되는 역할들. 그렇죠. 이런 네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역할들을 이루고 해서 총화로 모여진 게 저는 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 발명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혹시 이 얘기 긍정하시나요? 굉장히 공감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친다면 미국의 예.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이런 모든 그 기업들도 언젠가는 예. 스타트업이었은 거니까 예. 그 기업들이 뭔가를 만들 수 예.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예. 자재 같은 느낌이랄까? 예. 그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예. 거니까. 산업혁명은 다른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서 인류의 물질 문명을 갖다 발달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18세기에 네. 사실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만들어지면서 그 영란은행에 의해서 네. 자본이 집약되고 이 자본이 집약된 걸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투자한 것들에 의해서 방귀기계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해서 돈이 인류 문명을 만들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발명품. 최고의 발명품이다. 예. 자, 이번 이야기 좀 인생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예,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혹시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자님은? 쉬운 대십니다. 54년 동안의 그 예. 반세기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 삶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좀 언제인 것 같으세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일 것 같긴 한데. 세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변곡점을 좀 맞이했던 것. 변곡점이라는 얘기보다 굴곡이라는 얘기가 좀 더 가깝겠네요. 네. 그 굴곡을 맞았던 게 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자퇴를 해서 혼자 지난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네. 책 읽는 거, 그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서 네. 세상을 바라보는 법, 네네. 이런 법들을 그때 많이 익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자퇴했던 거,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졸작이지만 아들아 돈 공부해야 책을 쓸 수 있게 그런 관점, 시각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는 왜 하셨던 건가요? 학교 혹시 네. 일진이었나요? 아니요. 일진은 아니었고요. 저한테 이제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이제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인데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라산을 등반하다가 죽었어요. 그 형이 서울대 치의대를 다녔는데 한라산 등반하다 죽으니까 그때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 경계 하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죽음을 보니까 삶과 죽음이 경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식들 있잖아요. 사실 그 지식들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인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참고 어차피 견디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견디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뭐 그래서 견디고 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공부라는 것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자꾸 더 이제 멀어져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멀어져 가다가 결국 학교를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형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죽음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그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제 인생을 갖다가 살아오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갖다 그때 얻어낸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좀 시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입식 교육이 강했을 때 나 혼자만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럼 두 번째 굴곡점이죠. 두 번째 굴곡점은 제가 1997년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1997년도에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애가 이제 98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회사는 부도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월급이 가장 적게 받았던 월급이 지금도 보너스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니까 순수하게 월급만으로 받았던 게 100만 원이 안 된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지는 것인가를 깨달았고요. 경제적인 나의 힘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내가 내 가족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뼈저리게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아마 경제 공부를 그때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도난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내 인생의 굴곡점인 동시에 변곡점이 된 거죠. 그 시기가 IMF였던 거죠. 네, 1997년도 IMF 때. 그때 모두 다 힘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근력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근력들을 강하게 해줬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데가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이 반지하에 아시겠지만 반지하 가면 벽이 눅눅한 거 아시죠? 벽이 이렇게 물기에 의해서 누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큰애가 아직도 기관지가 안 좋은데 그때 그 반지하에 살면서 어렸을 때 반지하에 살았던 그때 생활하면서
그때 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기관지가 지금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이 결국은 돈이 네. 우리 불행을 만드는 근원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가 네. 아마 이때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이때 어떻게 보면 돈과 경제의 네. 중요성을 좀 깨달은 시기였다. 예. 자, 세 번째 변곡점은요? 아무래도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작년. 퇴직하면서. 퇴직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사회적 죽음을 네.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네. 사회적 죽음을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 그쵸. 상무님이셨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아닌 것 같다.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9월 30일이 명절 전날이에요. 명절 전날인데 그때 대한민국 어게인 쇼 나오나라고 해가지고 아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오나 쇼를 바라보는데 나는 이제 막 비참하잖아요. 회사에 퇴직했고 그러기 때문에 비참한데 그 나오나란 70번 노인네가 3시간 동안 공연을 당당하게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자본소득이 튼튼하대요. 저작권료로. 그러니까 뭐 저작권료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출연료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자기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지고서 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나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지금까지 생활 방식, 경제 관념들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변곡점이 돼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 글을 쓴 게 이번 연도 3월 25일 날 아까 말한 아들아 동공부야가 됐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경제작가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인터뷰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변곡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을 놓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처음에 고등학교 자퇴했던 부분, 그다음에 IMF 때 다니던 회사 부도났던 부분, 그리고 25년 직장 생활했던 여기서 퇴직을 한 이후에 이 퇴직이 결국은 나를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퇴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감과 외로움이셨던 거고, 부도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가장의 무게, 퇴직은 사회적 죽음의 경험과 노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의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회사가 부도 당하셨을 때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갑자기 이제 지금 몇십 년 지나서 롯데마트에서 상무로 퇴임하신 거죠? 그 사이에 어떤 것들? 원래 그 전 직장에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해서 롯데로 옮겼어요. 아, 그 부도난 회사에서 이직을 이직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회사가 H 회사인데 H 회사는 이제 부도나서 지금 현재 사라져 있어요. 사라졌고 그 부도난 이후에 좀 거기서 부도난 회사에서 견디다가 2001년도에 이쪽으로 이 회사로 옮겼죠. 그럼 저자님 어쨌든 상무라는 임원이 되셨는데 고등학교만 자퇴하고 그 이후에 학력은 없는 건가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 그럼 대학은 다시 왜 들어가셨어요? 대학을 들어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고퇴를 가지고서 제가 지금을 말하면 청계천에 이제 공구 상가에 거기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사실은 고퇴 가지고는 어떠한 일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쉽지 않은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고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난 그래도 공부에 대한 머리는 중학교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시작해서 26살에 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운이었죠. 그 운 때문에 좀 마지막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갖다 그때 대학을 통해서 잡은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학력이 또 중요한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졸업하시고 나중에 또 경리학 석사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요. 혹시 이건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롯데마트의 상무님은 얼마 받나요? 이제 퇴직하신 지 한 1년 됐으니까 편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억대는 넘어가요. 저자님 당연히 억대 넘어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상무님인데요. 조금 더 근사치 있잖아요. 거의 2억 가까이 돼요. 아, 2억 정도 근처. 뭐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테니까. 그 임원들은 다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죠. 계약직이 연장되고 안 연장되고 결정 짓는 거는 결국 성과랑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 이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뭐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까요? 어떤 걸 보세요? 퇴직했으니까 얘기 드린다면 아무래도 인맥이죠.
이 말하는 동아줄 이런 부분. 임원 이후에는 그 실질적인 이제 개인적인 역량도 있지만 네. 본인이 만들어가는 역량보다는 그 밑에 딸려 있는 이제 부서원들이 만들어가는 역량에 의해서 성과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은 부서원들의 역량이고 개인의 역량은 아니라고 봐요. 그 개인의 역량은 뭐냐면 정책을 실현하고 윗사람들하고 그 정책을 가서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인맥적인 역할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네. 업무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건 모든 걸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문서로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 기관이라는 건 문서로 설득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매년 전략회의를 하잖아요. 전략회의에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게 되면 그 계획된 걸대로 어떻게 꾸려갈 건가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 위에 대표이사를 설득하든지 밑에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든지 해서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죠.